반갑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로 어떤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기본 개념부터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잖아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에피소드로 준비를 한 건 과연 글로벌 셀링이라는 게 뭘까? 라는 화두를 좀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셀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좀 있어요. 사전적으로는 좀 한번 좀 잠깐 훑어보죠. 개념을 보면 글로벌, 세계적으로 셀링, 판매하는 거잖아요. 온라인 수출이다. 아니면 CBT다. 온라인 크로스보더 트레이딩이다 해가지고 CBT다.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역직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온라인 전자상거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가, 가장 최근에는 CBEC라고들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도 카톡에다가요, 저 CBEC 강사라고 했습니다. CBEC가 뭐냐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의 줄임말이에요. 크로스보더라고 하는 건 보더 자체가 국경선이잖아요. 국경을 넘나드는 거예요. 국경을 넘나드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실까요?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는 우리가 정말 많이 해왔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수출이에요. 무역이에요. 그게 트레이딩이에요. 그리고 이커머스라고 붙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전자상거래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의 개념이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수출이라는 비즈니스 개념과 전자상거래라는 두 개의 개념이 별도로 이렇게 있던 이 두 개의 개념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생겨난 게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글로벌 셀링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아주 정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온라인상에서 서로 다른 국가가 소비자와 생산자로 만나서 직접 거래를 하는 거를 CBEC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옛날서부터 해왔던 수출부터 한번 봐야겠어요. 수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무역이라는 것 자체를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아주 쉽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서로 다른 그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되니까,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다 이해하고, 법 제도 이해하고, 세금 제도 이해하고, 거래를 위한 양국 간의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주 쉽다고는 할 수 없어요. 무역 쉽지 않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주 옛날처럼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많이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시면, 그냥 오프라인으로 수출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주로 배를 이용해서 아주 크게 벌크 거래를 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거래처를 한번 뚫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대신에 오랜 시간은 걸리지만 한 번 맺은 파트너가 또 되게 오래 롱텀 파트너가 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상품이 전환되는 주기가, 상품 생산이라던가 한 번 이렇게 거래를 맺어서 그 상품을 하게 되면 그 상품을 계속 거래하지, 이거 이제 끝났으니까 새로운 거 이렇게 하지는 않죠. 굉장히 그 상품 전환 주기가 느려요. 오래 걸려요. 그리고 거래 금액이 굉장히 커지는 게 일반적인 B2B 수출인 거죠. 그러다 보니 반드시 통관이 이루어지게 되죠. 왜? 국가와 국가의 거래이니까 통관이 이루어져야죠. 통관을 안 하면, 제가 늘 하는 말인데, 통관을 하지 않고 물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뭐라 그랬냐면,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 제 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 제가 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반출, 밀수출, 밀수입. 왜? 제대로 검사 통관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 수출 통관을 하지 않고 수출이 되거나 B2B로 수출이 되거나 수입이 되는 경우는 단 1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불법이니까. 그런데 우리 B2C로 와서 볼게요.
B2C는 어떤가? 우리 같은 경우는 보면 불특정이에요. 누가 내 물건을 살지 몰라요. 누가 내 물건을 필요로 할지 몰라요. 누구한테 이 물건이 갈지 몰라요. 불특정이에요. 고객이 달라요. 또 거래 금액을 볼까요? 금액이 되게 작죠. 그리고 물건 한 번 나가는 것도 일반적으로 되게 작아요. 그런데 물건이 아주 많이 나가죠. B2B랑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또 상품을 전환하는 주기는 어때요? 상품 전환 주기가 무척 빨라요. 트렌드에 민감해요. 아주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가 그거를 삭삭삭삭삭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수출 신고 부분 아까 이야기를 해볼까요? 수출 신고. B2C 하시는 분들 수출 신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B2C를 하시고 계시거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만약에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수출 신고 하시고 계십니까? 아마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B2C를 하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수출 신고를 안 하고 여태까지 많이 내보내셨어요. 왜냐?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1세대에 물건을 이렇게 판매를 해오셨던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이게 무역이고 이게 수출이고 이게 수입이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판매니까. 판매인데 무슨 수출 신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수출 신고를 많이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수출 신고를 안 해도 또 해외에다가 물건을 판매하는 거라고 해서 부가세는 다 환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등에 뭔가 불편함이 없었어요. 만약에 수출 신고 안 하면 부가세 환급 안 해줘 이랬어 봐요. 처음부터 모든 글로벌 셀러들이 그냥 쫙 다 수출 신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근데 사실은 부가세 환급을 해준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귀하가 해외에 물건을 수출하니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구매한 그 매입 비용에 딸려 있는 부가세를 환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출을 했다라는 정식의 것이 있어야죠. 근데 정식의 것이 없이 1세대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셀러분들이 그냥 우편물 수령증 이런 걸로 제출을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아오고 있었죠. 그럼 이거는 정식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앞으로는 그전에는 이게 그레이 영역이어서 이게 불법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나 이제는 추후는 그렇게 하실 수 없게 되는 때가 곧 저는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B2C 글로벌 셀링을 우리가 자꾸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거는 그 성장 때문에 그래요. 성장률이 너무 가팔라서 그래요. 혹시 제 그 책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항상 맨 앞에다가 성장률을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전 세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유통,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라는 걸 책 앞에다가 넣어놨어요. 그게 어떤 분은 제가 수업 때도 질문을 해요. 몇 프로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딱 질문을 던져보면 어떤 분들은 60%, 70%, 심지어는 80%, 그리고 좀 적게 부르시는 분들이 한 30% 막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실제는 몇 프로인가요? 10%예요. 10%. 10%에서 지금 15%, 뭐 코로나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죠. 2014년도에 글로벌 크로스보더가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전체에서 성장이 얼마나 빠르게 되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던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이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 2014년도에 전체 이제 이커머스 금액이 한 1.6조 달러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글로벌 크로스보더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30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비중이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15%가 안 되는 거죠. 1.6조 달러에서 2,300억이니까. 그런데 한 2020년이 되면 전체 이제 이커머스 거래액은 한 3.4조 달러 정도가 될 건데, 글로벌 크로스보더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조 달러가 될 거다. 그럼 3.4조 달러에서 1조 달러라고 하면 거의 3분의 1이잖아요. 단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커질 거다라는 예상 전망치를 내놨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성장률은 어떠냐 이거죠. 한국의 성장률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가팔라요. 막 20%, 31%막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오프라인 무역은 얼마씩 성장하는지 아세요? 5%, 8%, 9%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거에 비해 B2C 글로벌 크로스보더의 성장률은 30%막 이렇게 내외로 성장을 해요. 그런데 성장률은 이런데 그 거래액을 보면 이게 요거야 코딱지만 해. 정말 작아요. 진짜 작아요. 우리나라에서요, 무역이 오프라인으로 해서 무역이 진짜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 라고 했던 그 연도가 언제냐면 2018년도예요. 2018년도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막 뉴스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나라 무역 역사상 최초로 6천억 달러를 달성했다 해가지고 막 고무적이다 막 이렇게 막 뉴스에 막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경축 막 이렇게. 그런데 그 6천억 달러에서 글로벌 크로스보더 수출이 차지한 건 진짜 0.5%? 그거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죠. 그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성장세가 이제 빠르니까 우리는 항상 정책을 세울 때 현재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제 글로벌 크로스보더 B2C 무역 이거 CBEC, CBT 이거 우리가 조금 뭔가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정부에서 계속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빵 이렇게 된 거죠. 왜? 사람들이 다 아시잖아요. 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나도 뭐 가파르게 오히려 물건을 공급을 못해서 못 팔았어요. 그런 시기에까지 왔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 혹은 개인들이 글로벌 크로스보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글로벌 셀링, CBEC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아쉬운 건 접근하는 방식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떤 아쉬움이냐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글로벌 셀링을 한다라는 건 부업으로 하기에 적당하다. 내가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2-3시간만 일을 해도 돈 잔뜩 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책 제목이 한때 10억 벌기, 1억 벌기. 지금도 엄청 그런 책 많잖아요. 저는 그런 제목 진짜 참 별로 좋아라 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들의 영향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풍조. 내가 들이는 노력은 조금 하고 돈은 계속 벌 수 있다. 또 내가 조금만 하면 계속 해외에서는 뭐 시차도 있고 해가지고 패시브 인컴으로 계속 돈이 들어온다. 뭐 또 해외는 다 해외 뭐 아마존도 그렇고 이베이도 그렇고 쇼피도 그렇고 다 오픈 마켓이라서 쉽다. 한류가 있어가지고 한국 제품이면 다 잘 팔린다. 뭐 그냥 올려놓기만 해도 그냥 나간다. 고소득이 가능하다. 국내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그냥 마진율 보고 해외에다가 올려서 판매하면 그만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전 그걸로 볼 때마다 되게 뭐라 그럴까, 화딱지가 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거든요.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글로벌 셀링의 본질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판매를 하는 방식의 여러 방식 중에 하나 그렇게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얘도 사업이에요. 글로벌 셀링을 한다라는 건 국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국내에서 생각해 보십시다요. 우리가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커피숍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낸다라고 할 때요, 여러분들 시장 조사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내려고 하는 지역에 가 보시겠죠? 상권 분석해 보시겠죠? 내가 내려고 하는 그 지역 사방 몇 미터 이내에 커피숍이 몇 개나 있나 보시겠죠? 유동 인구는 얼마나 많은가 보시겠죠? 임대료는 얼마나 비싸고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나 보시겠죠? 각종 이런 내가 프랜차이즈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혼자 할 것인가, 이렇게 들어갈 때 투자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 고민하시겠죠? 그리고 그 전문 기술을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하시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내 뭐 하시네 막 이렇게 하시겠죠? 관련한 이 업종을 막 하시겠죠? 그리고 커피숍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커피 싫어하면서 커피숍 내시겠어요?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하는 거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온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온라인이 정말 그렇게 쉬울까? 정말 나 요따구만 일을 해도 이렇게 일확천금을 벌듯이, 이거 무슨 투기도 아니고 이거 무슨 도박도 아니고 내가 투자하는 건 1인데 내가 10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시작을 하실 때는 더 안 그래요.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떤 많은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어떤 뭔가 자동으로 오토매티컬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고 이러면 또 몰라도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제가 에피소드 0에서 그랬죠? 개고생하셔야 된다고? 진짜 고생해야 돼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제도만 알아서도 안 되고 그 나라의 제도를 알아야 돼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쓰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다가 물건 올려놓고 판매를 하면 된다. 그래서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서 특히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뷰티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뷰티 물론 막 이렇게 사가지고 저희 오픈마켓에서 막 보고 그거 검색을 해가지고 잘 나가는 것들 딱 해서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그거 그냥 몇 줄 짜자작 하고서 그냥 그거를 쫙 갖다 붙여서 그냥 판매. 그리고 주문 들어오면 배송하고 이거예요. 물론 다 이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물론 처음은 손쉽게 시작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롱텀, 장기간을 갈 수는 없어요. 한우물을 파라는 말도 있고요. 만시간의 법칙이잖아요. 항상 그 정도 시간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들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노력 없이 성공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막 그거 상품 찾아가지고 번역을 해서 올리는 것도 노력이라고 하면 노력이에요. 그것도 노력입니다. 노력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노력인데 그건 너무나 밑바닥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노력인 거고요. 그 이후에도 해야 될 노력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걸 좀 많은 분들이 저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로벌 셀링을 한다라는 것, 그건 글로벌 셀링을 하는 셀러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그냥 이렇게 막 후뚜루마뚜루 막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정석으로 기업이 물건을 해외에다가 공급하는 거예요. 물건을 해외에 판매하는 거예요. 물건을 해외에 수출하는 거예요. 기업이 나의 시장을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기업이 뭐 하나를 확장하려고 할 때 쉽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하나를 하려면 분석 제대로 하고 시장 조사 엄청 하고 우리가 만약 이걸 하려면 어떤 전략을 갖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 막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수업 분석하잖아요. 수업 분석하면서 막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막 팀원들이 막 머리 싸고 그래서 전략을 내놓고도 대표한테 연락 깨져가지고 다시 하고 막 생산도 그 나라에 맞춰가지고 로컬라이제이션 뭐 한다 뭐 이러고서 막 하잖아요. 우리 상품의 포지셔닝은 어디로 잡을 것이며 우리는 어떠한 전략으로 그 나라에 침투할 것이며 막 공부하잖아요. 막 내놓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롱텀을 가잖아요. 장기간을 가잖아요. 우리들도 그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단지 물건 하나 슥싹 올려놓고 판매하는 거 설령 시작은 그러했을지라도 계속 그렇게 판매하는 것은 발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단순 개인 셀러라 할지라도 1인 창업이라 할지라도 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방구석 창업했다고 1인 방구석 창업했다고 1인이 그냥 방구석에서 시작할지라도 시작은 그러할지라도 머릿속에 있는 나는 개인 셀러가 아닌 나는 수출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역직구라는 말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역직구 아니에요 라는 말을 진짜 오래 이야기했어요. 제발 역직구라는 단어 좀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글로벌 셀링을 하는 우리는 역직구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온라인 수출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발 듣보잡의 말 좀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이 뭐 이렇게 뭐 보도자료나 막 이런 거 내놓는 거 보면 역직구가 들어가 있어요. 대학 교수님들 막 발표하는 그런 세미나 자리 가보잖아요. 역직구라는 말 쓰고 있어요. 아우. 그런 말을 쓴다라고 해서 잘못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단 한 번이라도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 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나 스스로 낮추는 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친구들끼리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러면 물어보죠. 오래간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뭐하고 지냈어? 야 너도 좀 늙었다. 막 이런 말 나누면서 뭐하고 지내냐 라고 하면서 너 아직도 옛날 그 직장 다니냐? 막 아니면 옮겼냐? 막 이렇게 물어보죠. 근황을 물어보죠. 그때 대답을 이렇게 하신다. 나 역직구해. 그러면 그 대답을 들은 상대방은 응? 역직구가 뭐냐? 응? 역직구가 뭐냐?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역직구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온라인 수출이야. 이렇게 설명하시겠어요? 아니면 해외 사이트에다가 물건 올려놓고 물건 판매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겠어요? 거의 대부분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역직구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직구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역직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 구매하는 거에 반대니까 직접 판매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사이트에다가 물건 올려놓고 그냥 물건 판매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래? 그렇구나. 역직구 뭐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죠. 얘기를 들은 사람도.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물어봤을 때 나의 답변이 너 뭐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요즘에 조그만하게
내가 사업 좀 시작했어. 온라인으로, 내가 요즘 좀 수출을 시작했어. 수출을 조그맣게 해. 그러면 수출이라는 말은 뭔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출? 네가? 와우, 너 언제부터? 네가 무역을 알아? 네가 수출을 할 줄 알아? 야, 아이템은 뭔데? 그러면서 야, 거기 자리 없냐? 거기 자리 있으면 나 불러라. 나 언제든지 오케이다, 콜이다. 막 이렇게도 말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말이지만 나는 그냥 물건 올려놓고 판매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나 수출해 좀 뿜뿜 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머릿속에 내가 어떤 게 잡혀 있느냐, 어떤 말을 하면서 머릿속에 어떤 게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전략이 달라지고 전술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역직고 한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가 부업을 하는 거라 할지라도 부업을 한다라는 마인드가 아닌 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냥 쉽게 물건만 이렇게 소싱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기를 글로벌 셀링을 한다라는 것은 제 피셜인데 유통의 최고다, 고수다, 정점이다,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 이 경제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최상의 경지에 오르지 아니하면 이걸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일단 내가 물건을 어디에서 팔아요? 그 나라, 딴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딴 나라의 상황을 알아야죠. 경제를 알아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금 정책 이런 걸 알아야죠. 공부해야죠. 그러면 또 그 나라의 문화가 어떤가를 봐야죠. 사회에는 어떤 제도가 있는 걸 봐야죠. 그래야지 그 잘 팔릴 만한 상품을 소싱을 하거나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공부해야 돼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닙니까? 그 나라도 모르면서 내 물건을 어떻게 팔아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 나라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 내가 생산을 하는 사람이면 생산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유통을 하는 사람이면 유통에 대한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고객 관리를 하는 사람이면 고객 관리에 대해서만 알면 돼요. CRM 같은 거 이런 것만 알아도 돼요. 또 내가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면 마케팅에 대해서만 알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소싱도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생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싱을 하려면 상품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요. 그 나라의 시장이 먹힐 만한 거를 찾을 수 있는 상품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요. 유통을 알아야지요. 또 생산을 하려니까 제조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또 그 나라에서 판매를 할 걸 알아야 되니까 그 나라에 맞는 인증, 판매를 할 수 있는, 제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인증도 공부하셔야죠. 또 딴 나라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무역 당연히 알아야죠. 무역을 알아야 되니까 무역 공부하셔야 돼요. 또 내가 그 나라에서 물건을 하면서 내 물건을 조금이라도 잘 판매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야죠. 그게 뭐예요? 마케팅이에요. 그러니 마케팅도 공부하셔야 돼요. 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에서 소싱을 하려면, 더 좋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하려면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많은 상품을 봐야 되지만 또 뭐가 필요해요? 자금도 필요해요. 자금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자본 무재고, 아주 마켓에 따라서 그게 가능한 시장도 있지만 안 가능한 시장도 있죠. 그런데 무자본 무재고로 글로벌 셀링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도 있어야 돼요. 마케팅 하려면 돈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상품 생산하려면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소싱을 하려면 상품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만 오프라인에 비해서 그 금액이 작을 뿐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자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자본도 있어야 돼요. 또 머리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글로벌 셀링은 기업이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기업은 TF팀 꾸려서 다 하기 때문에 기업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 셀러분들은 섬이에요. 섬처럼 혼자서 띄엄띄엄 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내 아이템을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숨깁니다. 왜? 경쟁 셀러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내 상품 노출 안 하고 내가 나서지 않으려고 조금 물건 잘 판매가 되고 시작되면 점점 잠수 탑니다. 그래서 혼자 고립돼서 해요. 그거 안 되죠. 뭐든지 네트워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시면 이게 힘든 게, 이 마인드가, 이 멘탈을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하시는 그 시대는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성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조금은 같이 힘을 합쳐서 갈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서로가 지쳤을 때 끌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더 이상 혼자서 움직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인사이트를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 세계에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각종 정보들, 그거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놓고 하시게 되면 성장의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좀 길게 말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걸 뭐 다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좀 요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글로벌 셀링을 한다라는 거, CBC를 한다라는 거, 다른 나라의 물건을 온라인으로 수출하는 이 행위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투잡도, 약간의 노력만으로 떼돈을 벌 수 있는 영역도, 그런 전혀 쉽게 돈을 벌고 패시브 인컴 들어오는 그런 영역도, 완전 무자본 무재고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아니다. 내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장이고, 또 여러분들이 단순 부업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이 무궁무진한 망망대해 같은 이 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경쟁을 해나가면서, 국내 한국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 없잖아요. 전 세계의 글로벌 셀러들과 경쟁하면서 계속 이 길을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섬처럼 숨지 마시고 연대하시고 힘을 해서 우리 캐파를 키우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 글로벌 셀링이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 영역을 더 키울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피소드 1,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그동안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 2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